안녕하세요, 피터캣입니다. 저는 서대문구 창천동에서 피터캣이라는 이름의 북카페를 하고 있어요. 책을 좋아해서 시작했는데 벌써 6년 차에 접어들었네요. 앞으로 제가 좋아하는 책을 한 권씩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피터캣은 하루키가 작가가 되기 전 운영했던 재즈바 이름이기도 한데요. 그 이름을 따서 지은 만큼 하루키를 좋아해서 처음 소개할 작품은 역시 하루키의 대표작이죠. 노르웨이 숲으로 골라봤습니다. 1987년도에 출간되었으니까 벌써 30년이 훌쩍 넘었는데요. 그런데도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걸 보면 신기할 때가 있습니다. 역시 좋은 작품은 세대를 넘어가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나라에는 문학사상사의 상실의 시대와 민음사의 노르웨이 숲 두 가지 판본으로 번역되어 있는데 두 번역의 느낌은 사실 그다지 다르지 않으니까 둘 다 좋죠. 어떤 선택을 하든 관계는 없을 것 같고요. 저는 이번에는 민음사에서 나온 30주년 기념 판본으로 읽어봤습니다. 워낙 유명한 책이고 그런 만큼 평가도 다양한 작품이죠. 흔해 빠진 사랑 얘기라거나 야하다거나 이제 그 이름만 들어도 지겹다거나 하는 평도 많은데 그것도 맞는 말인 것 같아요. 하지만 제가 이 작품을 좋아하는 이유는 조금 다른데 오늘은 그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질문을 하나 해볼까요? 여러분의 20살은 어땠나요? 좋았다, 혹은 별로였다, 기억하고 싶지도 않다, 혹은 별일 없었다, 다양한 의견이 나올 수 있겠죠. 저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해보면 다른 나이와 다를 것 없는 그저 그런 일련이었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예전에는. 그런데 이 책을 읽은 후에는 많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작품을 좋아하게 된 이유는 그동안 잊고 지냈던 나 자신의 20살 한때를 다시 만나게 해주었기 때문인 것 같은데요. 라떼는 말이지 이런 추억으로 아련하게 포장된 과거가 아니라 실제의 과거를 말이죠. 책을 펼치면 아주 인상적인 도입 부분이 눈에 띄는데요. 어느새 37살이 된 주인공 와타나베가 비행기를 타고 독일 함부르크 공항에 내리고 있습니다. 비가 부슬부슬 내리는 저녁 무렵인데 이제 벌써 기성세대가 된 와타나베에게는 외국에 오던 말던 비가 내리던 말던 별 관심 없죠. 그냥 무덤덤한 기분인 것 같은데요. 해외여행 때문에 설레일 나이는 이제 아닌 거죠. 그때 기내에서 비틀즈의 노르웨이 숲이라는 노래가 흘러나오게 됩니다. 바로 그 노래를 듣는 순간 방금 전까지 이제 꼰대놀이를 하던 와타나베가 갑자기 20살로 돌아가게 됩니다. 돌아간다기보다는 그냥 20살로 내던져지는 느낌이에요. 노래를 통해서. 그때 이런 문장이 나오는데요. 나는 고개를 들고 북해상공을 덮은 검은 구름을 바라보며 지금까지 살아오는 과정에서 잃어버렸던 많은 것에 대해 생각했다. 잃어버린 시간, 죽거나 떠나간 사람들,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추억. 하루키는 상실의 시대라는 이름을 싫어했다고 하죠. 그런데 한국에서 이 작품이 상실의 시대라는 이름으로 대박난 건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이 작품 전체가 사실은 잃어버린 것들에 대한 이야기니까 오히려 노르웨이 숲보다는 상실의 시대라는 거는 직접적인 의미가 더 다가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런데 원제는 어쨌든 노르웨이 숲이고 요즘에는 노르웨이 숲이라는 이름으로 대부분 더 많이 보시니까. 근데 왜 하필 비틀즈의 노르웨이 숲일까요? 예전부터 이제 그런 얘기들이 많았는데 제 생각에 그건 간단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비틀즈 노르웨이 숲 자체가 어떤 특별한 의미가 있다기보다는 그게 바로 주인공인 와타나베의 첫사랑이었던 나오코가 가장 좋아했던 노래이기 때문인 거죠. 그녀가 가장 좋아했던 노래를 들으면 당연히 나오코라는 이름이 떠오르고 그리고 그녀와 함께 한 추억 그리고 와타나베가 그녀에게 했던 약속들 이것들이 중요한데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모두 지금 잊어버린 거죠. 그렇게 잊어버리고도 아무렇지도 않게 살고 있는 지금의 내 모습까지 떠오르는 겁니다. 현기증이 나는 거죠. 어떻게 그렇게 소중했던 것들 그때는 목숨과도 바꿀 수 있다고 믿었던 것들을 까맣게 잊어버리고도 지금까지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왔지? 하는 생각들을 하는 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제 경우는 오랜만에 이 책을 다시 읽기 전까지는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삶이라는 게 더디지만 각자의 목표를 향해 꾸준히 발전해 나가는 거라고 생각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작품을 보면서 삶이라는 건 사실은 그게 아니라 발전한다는 생각은 착각이고 실은 많은 것들 그러니까 진짜 소중한 것들을 계속 잃어버리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상당히 혼란에 빠졌는데 그때 이후로 가장 소중한 작품 중 하나가 된 것 같아요. 가끔씩 다시 보면 그 등장인물들의 모습 속에 문득문득 제가 보이거든요. 그 인물들을 통해서 보이는 제 모습들은 바로 제가
저도 모르는 사이에 잃어버렸던 제 모습들인 거죠. 줄거리는 단순한데 어쨌든 한번 훑어보겠습니다. 주인공 와타나베는 지방에서 올라와 기숙사 생활을 하면서 그 도쿄의 한 사립대학에 다니는 친구예요. 어느 날 전철에서 우연히 고등학교 때 친구였던 기즈키라는 친구의 여자친구 나오코를 이제 만나게 되면서 이야기가 시작되는데요. 기즈키는 고등학교 시절 와타나베의 유일한 친구였기도 했고, 나오코와는 또 어린 시절부터 함께한 그 영원의 동반자 같은, 당연히 이제 영원히 함께 살 사이라고 생각되던 그런 사이였는데, 기즈키가 어느 날 자살을 했습니다. 어느 날이었는데 이제 그 와타나베한테 학교를 땡땡이 치고 당구장에 가자고 얘기를 해서 그 와타나베랑 당구를 치고 집으로 돌아가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요. 뭐 이유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그 죽음으로 인해서 와타나베와 나오코는 아주 심한 상실의 경험을 갖게 되겠죠. 와타나베는 특히 그 사건 이후로 죽음이 멀리 있는 게 아니라 항상 우리 곁에 존재하고 있다는 걸 깨닫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그 정도로 충격이었던 거죠. 그런데 와타나베한테 그랬으면 사실 나오코에게 이 경험은 뭐 말할 필요도 없는 거죠. 어마어마한 충격이었을 테고, 나오코에게는 또 기즈키뿐만이 아니라 또 다른 사람들의 죽음이 얽혀있기 때문에 아마 이 사건 이후로 나오코는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빠지게 되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소설은 그렇게 해서 다시 만난 두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혼란에서 벗어나지 못하던 나오코와 그 모습을 그저 지켜볼 수밖에 없는 와타나베, 그리고 그 두 사람 주변에 나타난 인물들, 뭐 내용은 전혀 어렵지 않으니까 편하게 따라가시면 되겠고요. 하루키가 그 도스토옙스키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소설 속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캐릭터 설정에 굉장히 공을 많이 들이는 편인데, 저는 이제 뭐 줄거리는 단순하니까 노르웨이 숲에 등장하는 캐릭터 얘기를 잠깐 해볼까 해요. 먼저 주인공 와타나베는 그 하루키 소설의 대부분의 주인공들이 마찬가지인데 혼자서 조용히 책을 보거나 음악을 듣거나 하는 거 좋아하는 성격입니다. 운동도 좋아하지만 단체로 하는 건 싫어하죠. 그러니까 수영처럼 뭐 달리기처럼 혼자 하는 걸 좋아합니다. 말도 하는 것보다는 듣는 걸 더 편하게 생각하고요. 여행도 물론 혼자 다닙니다. 본인은 남들 눈에 잘 띄지 않는 스타일이라고 하는데 그것보다는 본인이 남들한테 별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자기 세계가 분명하니까 다른 사람의 세계를 질투하거나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거죠. 그리고 나오코는 한마디로 소녀소녀한 타입입니다. 나오코를 묘사한 문장을 보면 이렇게 나오는데, 아름답고 긴 머리카락, 부드럽고 둥그런 귓볼, 겨울이면 즐겨 입는 우아한 캐멀색 코트, 언제나 상대의 눈을 지그시 바라보며 묻는 버릇, 때로 떨리듯 울리는 목소리. 자, 그런 나오코가 가슴이 철렁할 만큼 깊고 맑은 눈으로 와타나베를 보며 말하는 거죠. 언제까지나 나를 기억해 줄래? 물론 와타나베는 그 말을 전부 잊어버리게 돼요. 그리고 다음 인물로 미도리가 있습니다. 미도리는 그 일본어로 초록색이라는 뜻인데 뭐 이름부터 차분한 나오코와는 다른 분위기예요. 작가는 미도리를 마치 봄을 맞이해 막 세상으로 튀어나온 작은 동물처럼 신선한 생명력을 힘차게 뿜어내는 존재라고 묘사합니다. 멋지죠? 하지만 미도리를 그렇게 단순하게만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와타나베와의 데이트에서 뭐 지금도 있다고 하는 덕이라는 바에 들어가서 대낮부터 보드카 토닉을 5잔이나 마셔야 될 만큼 무거운 짐도 함께 짊어지고 있는 인물인데요. 노르웨이 숲에 등장하는 모든 인물들이 다 도스토옙스키 작품의 등장인물들처럼 성격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복합적인 걸 많이 갖고 있어서 도대체 이 사람은 뭐지? 하는 생각을 하게 하는데, 사실은 사람이 원래 그렇잖아요. 그렇게 단순한 사람은 존재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거를 참 잘 살리는 게 도스토옙스키고 그리고 하루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레이코를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는데요. 깊은 산속 요양원에서 나오코의 룸메이트로 나오는 38의 여성입니다. 동네가 촉망한 피아니스트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무너지고 마는데요. 4살부터 피아노를 치기 시작했는데 정작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한 번도 연주한 적이 없었다고 말하는 모습이 인상적입니다. 피아니스트였던 만큼 악기 연주를 무척 잘해서 비틀즈의 여러 곡들을 기타로 연주하는 모습이 정말 멋있는데요. 레이코가 연주하는 장면을 비틀즈의 러버소울 음반과 함께 감상하시면 느낌이 확 살아날 것 같습니다. 러버소울 음반에는 이 작품의 제목인 노르웨이 숲을 비롯해서 레이코가 아주 멋있게 표현한 게 있는데, 마치 아주 넓은 초원에 부드럽게 비가 내리는 것 같은 음악이라고 표현한
미셸, 그리고 노웨어맨이나 뭐 걸 같은 명곡들이 아주 잔뜩 들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노래들이 이 소설에도 등장하기 때문에 저는 이 음반을 평소에 이제 노르웨이 숲의 OST 같다 이렇게 말하고는 합니다. 근데 이처럼 이제 이 작품에 등장하는 모든 인물들에게는 각기 개성은 다르지만 상실과 공허라는 이제 공통 분모가 존재해요. 작품을 읽어가면서 그 인물들의 상실과 공허를 통해 내게도 이제 그런 것이 있다는 걸 깨닫게 되는 거죠. 제가 방금 과거형으로 얘기했지만 실은 이제 지금도 아닌 척하고 살지만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걸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소설 첫 부분에 그 하루키의 트레이드 마크인 우물 이야기가 등장하는데 풀숲으로 가려져 있어서 찾을 수는 없지만 그 자리에 그 우물이 존재한다는 사실은 분명한 그런 의미에서 우물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엄연히 존재하는 걸 그렇지 않다고 믿는 걸 이제 위선이라고 하는데 그런 위선들이 조금씩 반복되고 쌓여가면서 결국은 자신을 영원히 잃어버리게 되는 건 아닐까? 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어떻게 살면 조금이라도 더 나답게 살 수 있을까? 이 작품 속에 그 질문에 답이 될 만한 문장이 나오는데요. 뭐 제가 가장 좋아하는 문장이기도 한데 와타나베가 그 요양원에 입원해 있는 나오코에게 쓴 편지 중에 등장하는 문장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가끔 견디기 힘든 외로움에 젖을 때도 있지만 난 대체로 건강하게 잘 지내. 네가 매일 아침 새를 돌보고 밭일을 하는 것처럼 나도 매일 아침 나의 태엽을 감아 침대에서 나와 이를 닦고 수염을 깎고 아침을 먹고 옷을 갈아입고 기숙사 현관을 나와 학교에 도착할 때까지 난 대체로 36번 정도 끼륵끼륵 태엽을 감아 자, 오늘도 하루를 잘 살아보자고 하면서 간단하게 작품을 살펴봤는데요. 그래서 저는 읽을 때마다 내 20살도 결코 아름답거나 행복하지만은 않았구나. 심지어 그 어느 때보다 힘들었구나 하고 깨닫게 됩니다. 잘 기억나지는 않지만 10살 때도 마찬가지였을 거고 또 30살 때도 마찬가지였을 텐데요. 결국 삶이라는 건 언제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건데 왜 굳이 소중한 것들을 계속 잃어가며 살아야 하나. 차라리 어차피 고통받을 거라면 나 자신, 그러니까 나에게 어울리고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면서 살아가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남들이 어떻게 생각하든 말이죠. 그런 생각 때문에 아마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지도 모르겠는데요. 그런 생각을 한 번쯤 하게 해주는 것만으로도 이 작품은 추천할 만한 가치가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작품 얘기는 이 정도로 하고요. 조금 다른 이야기로 마무리할까 합니다. 평소 손님들이 왜 그렇게 하루키를 좋아하시냐고 많이 물어보시는데 저는 이렇게 대답을 하거든요. 하루키는 고전으로 가는 안내자 같은 사람인 것 같다. 특히 이 작품이 그런데 이 작품을 통해서 다른 작품으로 연결이 되는 거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비틀즈의 노르웨이 숲을 통해 20살로 돌아가는 설정인데요. 정확하게 마셜 프루스트의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와 동일합니다. 프루스트의 작품에서는 마들렌이 그 역할을 하는데 저도 노르웨이 숲을 통해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에 입문한 케이스니까 저한테 굉장히 고마운 일이죠. 그리고 가장 유명한 위대한 개츠비입니다. 하루키가 이 작품을 진짜 멋지게 표현했죠. 주인공 와타나베가 가장 좋아하는 작품이기도 한데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어떤 페이지나 펼쳐서 어떤 부분을 읽어도 좋다고 했어요. 그거 굉장히 이제 사람들에게 깊게 각인된 그런 문장이었는데 그래서 이제 이 작품을 읽고 자연스럽게 위대한 개츠비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매우 탁월한 선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와타나베가 산속 요양원으로 나오코 문명을 갔을 때 그 문 밖에서 숙소에 켜진 촛불이 이렇게 흔들흔들하는 걸 보면서 마치 위대한 개츠비의 제2 개츠비가 만 건너편의 데이지의 집 현관에 걸린 그 초록색 불빛을 가만히 지켜보는 것 같았다라고 표현한 게 무척 이제 인상에 남는데요. 이 얘기는 또 기사단장 주기에 또 다시 등장합니다. 자, 그리고 이건 정말 어려워서 추천하고 싶지는 않은데 그 와타나베가 나오코 문명 갈 때 들고 가는 책이 있어요. 바로 토마스 만의 마에산입니다. 이건 대놓고 오마주인데 마에산 줄거리가 바로 그 함부르크에 사는 한스 카스트로프라는 청년이 스위스 산중 요양원에 입원해 있는 친척 병문안을 가는 이야기이기 때문이에요. 원래는 이제 3주 예정으로 갔었는데 결국 3년이나 거기서 머물게 되는 이야기인데 레이코가 와타나베한테 이런 데 오면서 이런 책을 들고 오면 어떡하냐고 구박하는 장면이 재미있죠. 소재는 매력적이지만 난이도는 최상급이니까 알아서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작품은 저 유명한 호밀바테 파수꾼입니다. 역시 레이코가 와타나베한테 너 말투가 어찌 호밀바테 파수꾼 주인공 같다고 말하는 장면이 있죠.
그것도 그렇지만 저는 앞부분의 기숙사 장면이 특히 호밀밭의 파수꾼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호밀밭의 파수꾼도 기숙사 장면으로 시작을 하는데 지저분한 남학생들이 함께 살아가는 공간을 바라보는 시각이나 묘사하는 방식이 굉장히 유사한 것 같아요. 입고 난 빨래는 무조건 침대 밑으로 차 넣는다든지 귤껍질이 바닥에 굴러다닌다든지 그런 건데, 그 호밀밭의 파수꾼이 워낙 유명한 작품이니까 이제 사람들이 펼쳤다가 이게 뭐야 재미없잖아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하고 덮는 경우가 많은데, 그 노르웨이 숲을 보고 호밀밭의 파수꾼을 보면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면서 그래 10대 후반의 남자애들의 삶이라는 게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구나, 오히려 좀 더 자연스럽게 다가온다고 할까요?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첫 시간이었는데요. 노르웨이 숲 얘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무리 이제 독서 얘기로 할까 하는데요. 독서 모임을 꽤 자주 하는 편인데 독서 모임을 할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책을 보는 사람에 따라 다 다르게 보이는 게 가장 큰 매력인 것 같습니다. 혹시 제 얘기에 흥미를 느껴서 이 작품을 보는 분이 있더라도 편하게 이 작가가 나한테 뭐라고 하는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지 한번 들어나 보자 하는 마음으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롤랑 바르트인가 소설은 서사보다는 묘사라고 하신 분이 있는데, 줄거리도 좋지만 소설 속에 들어있는 굉장히 멋진 묘사들이 많이 들어있어요. 예를 들어 가장 유명한 게 미도리한테 봄날의 곰처럼 너를 좋아해라든지, 그런 묘사들도 충분히 느긋하게 즐기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또 다른 작품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